안녕하세요. 스터디파이 정찬영입니다. 오늘 다룰 주제는요, 유니스왑 V3라는 덱스고요. 유니스왑 V3는 아래 그림처럼 이제 컨센트레이티드 리퀴디티라는 게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원래는 유니스왑 V2 같은 경우에는 이제 0에서 무한대까지 프라이스에 대해서 다 제공을 했었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이 흰 색깔이 커렌트 프라이스거든요. 어떤 토큰의 커렌트 프라이스인데, 이 커렌트 프라이스를 기점으로 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내가 리퀴디티를 제공을 하겠다, 아니면 뭐 여기서 여기까지 제공을 하겠다 등 이제 틱에 대한 개념이 이제 AMM에도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유니스왑 V3를 들어가기에 앞서 프레레퀴짓은 다음과 같고요. 여기 솔리디티는 뭐 원래 그대로고, 이 윰시컬 보면은 얘는 유니스왑 V3에서 지금 현재 수압만 올라간 상태예요. 지금 수압만 올라가는데 유니트와 가장 큰 차이점은 피에 대한 티어가 나뉜다는 것. 그 다음에 프로토콜 간 뭐 이제 피가 이제 프로토콜에 나눠지게 될 텐데, 그거를 원래는 전체 0.3%에 0.05%가, 그러니까 전체의 6분의 1이 프로토콜이 가지고 갈 수 있었던 게 유니2인데, 얘는 이제 뭐 0, 아예 안 가져갈 수도 있고, 뭐 4분의 1, 5분의 1, 점점점 10분의 1까지 각각 프로토콜이 전체 피에 대해서 컬렉트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거버넌스로 결정이 돼서 다른 게 무엇인지 한번 쫙 훑어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제 CS 251, 그러니까 스탠포드에서 나온 강의를 참고를 하셔도 되고요, 이 PDF에. 그다음에 SK 덱스 AMM 매티리얼은 논문 한번 보셨으니까 시기에 대해서 뭐 궁금한 게 있으면 다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역시 여기 논문에서도 좀 친절한 설명이 없기 때문에 오늘 저희 강의에서 그런 걸 다루게 될 거고요. 유니사 V3는 원래 V2 인터페이스와 동일해요. 트레이드 같은 경우에는. 네, 화이트 페이퍼가 이제 화이트 페이퍼 V3로 나와 있죠. 서칭 툴은 이제 구글 링, 깃허브, 뭐 구글 스칼러 등등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유니스왑 V3에서 우리는 뭘 배울 수가 있냐라고 하면은 가장 중요한 거 컨센트레이티드 리퀴디티라는 거예요. 컨센트레이티드 리퀴디티여서 이제 어떤 프라이스가 언바운디드라고 말을 하면 뭐냐면 어 이렇게 뭐 닫혀, 이런 걸 닫혀 있다고 표현을 하거든요. 보통 수학을 할 때 왜 이 끝까지 갈 수가 있어가지고. 근데 언바운디드라는 거는 이제 등호가 없는 거예요. 이제 부등호에서 이 등호가 빠진 이런 애들을 보통 언바운디드라고 해요. 근데 얘가 안 되어 있는데 또 하필 값이 0에서 무한대, 인피니티까지 간다는 거죠. 얘가 유니스왑 V2의 가장 큰 특징이 될 것 같고요. 근데 유니스왑 V3는 이게 언바운디드가 아니라 프라이스를 레인지를 잡을 수가 있다. 뭐 예를 들면 PL, P, 뭐 U, 뭐 이런 식으로, 네, 이걸 닫혔다라고 표현을 해요. 얘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PL, P, PU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Improved Price Oracle인데, 이제 유니스왑 V2와 특별히 어떤 게 다르냐라는 걸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 리퀴디티 오라클, 왜 이제 프라이스 오라클이 아닌 리퀴디티 오라클에 대해서 나왔는지 잠깐만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어, 리퀴디티 프로바이드에 대한 리워드를 제공하는 점에 대해서 뭐 마이닝이나 그런 여러 가지 리워드 방식이 있는데, 그때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유니스왑 3에서 나오는 터미놀로지를 정리를 하면은 크게 이제 다음과 같이 다니는데요. 레인지 오더. 네. 그래서 우리 보통 센트럴 오더북 메커니즘, 그러니까 호가창이라고 하죠. 이제 호가창에서는 내가 뭐 이 가격, 뭐 예를 들면은 1,000원이에요. 그다음에 뭐 1,050원, 950원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얘에 대해서 각각 난 이 가격에 몇 개 넣을 거야라고 사람들이 뭐 바이 주문을 하거나 셀 주문을 넣었는데, 그거를 이제 한 가격에만 같다고 보는 게 아니라 나는 여기서 여기까지의 범위로 주문을 넣을 거야 하는 그런 레인지 오더. 액티브 리퀴디티, 그래서 리퀴디티가 항상 액티브하지가 않아요.
유니스와 V3 같은 경우에는. 왜냐면 컨센트레이티드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컨센트레이티드 되는 범위가 나는 뭐 950원에서 1,050원일 수도 있고 어떤 애는 1,000원에서 1,300원일 수도 있고 뭐 그거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겹치는 부분만 리퀴디티가 액티브해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액티브 리퀴디티에 대한 개념이 나오고요. 그리고 non-fungible liquidity예요. 원래 유니스와 V2 같은 경우에는 non-fungible liquidity라는 말이 없었어요. 왜요? LP 토큰이 ERC22였기 때문에 fungible 했거든요. 근데 그 fungible한 게 왜 non-fungible에 되었는지 그거에 대해서 다시 다루게 될 거고요. 그다음에 틱에 대한 개념, 틱. 네, 보통 이제 호가창에서도 틱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그 틱이랑 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비트, 네, 이제 비트 연산에 대해서 좀 많이 다루게 돼요. 유니스와 V3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제가 앞에서 보시면 파트 1이라고 했는데요. 제가 바로 파트 2 그 코드를 설명을 했을 때 여러분들이 너무 어려움을 겪을 것 같아가지고 다른 준티님이 어셈블리 강의를 조금 해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어셈블리 강의를 듣고 그다음에 파트 2로 뭐 솔리디티나 그런 어셈블리 같이 틱매스 부분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 연산을 하고 그다음에 스퀘어 프라이스, 네, 스퀘어 루트 프라이스. 이게 스퀘어 루트거든요. 스퀘어 루트가 뭐냐? 얘는 그냥 루트라고 보시면 돼요. 루트의 뭐 x. 네. 근데 왜 하필이면 그냥 프라이스가 아니라 루트 프라이스인가 뭐 그런 거에 대해서 다루게 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당연히 유니스와 V3의 장점과 단점이 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당연히 과제로도 나가고요. 네, 그래서 왜 유니스와 V3를 쓰냐라고 하면 일단 캐피탈 이피션시다. 왜? 나는 자원이 한정돼 있어요. 그런데 그 한정된 자원을 최대한 이피션트하게 사용을 하고 싶은 거죠. 근데 유니스와 V2와 비교를 해볼게요. 유니스와 V2 같은 경우에는 프라이스가 아까 전에 설명을 드렸던 대로 0에서 무한대까지 리퀴디티가 동일하게 공급이 된다고 가정을 해요. 그래서 이런 모델이 다 있는데 실제로 거래가 일어나는 거는 뭐 무한대에 가깝게 일어나지가 않잖아요. 보통은 뭐 여기 이 레인지 안에서만 거래가 일어나겠죠. 근데 나는 이 거래를 여기에서만 리퀴디티를 공급을 하고 싶어요. 근데 유니스와 V2는 그냥 전체를 다 공급이 되어 있게 설계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리퀴디티 프로바이더 입장에서는 나는 더 많은 수합비를 얻고 싶어요. 같은 양을 제공을 했을 때 APR을 더 높이고 싶어요. 근데 그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유니스와 V3는 어떻게 했어요? 아, 그러면 0에서 무한대가 아니라 어떤 프라이스 레인지 PA에서 PB까지 리퀴디티를 한정적으로 공급을 하자. 얘가 컨센트레이티드 리퀴디티예요. 그래서 얘가 이런 애들이 있는 거죠. 250달러에서 12,000달러. 그 다음에 더 작게 0.96달러에서 1.04달러. 보통 이런 애들 같은 경우에는 뭐 다이 이더풀 뭐 그런 애들이 있을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얘네들은 뭐 다이 USDC 뭐 USDT 뭐 그런 스테이블 페어끼리 그럴 수가 있겠죠. 네, 그러면 이제 리퀴디티가 바운디드 프라이스 레인지에 있어요. 바운디드 프라이스 레인지가 있는데 그게 리퀴디티가 중첩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럼 이 중첩된 거를 계속 쌓고 뭐 해보면 네, 다음과 같이 어떤 프라이스에 리퀴디티가 여러 개가 공급이 된 게 서메이션이 돼서 다양한 모습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LP 입장에서는 유니스와 V3를 썼을 때 내가 캐피탈을 컨센트레이트를 할 수가 있다. 내가 원하는 프라이스 레인지 안에 있는 틱을 이용해서. 그리고 LP들이 어때요? 나는 얘가 이 정도 레인지 안에서 왔다 갔다 할 것 같아. 나는 이 정도 레인지에서 왔다 갔다 할 것 같아. 근데 그거를 다 서메이션을 하면은 프라이스 커브를 아무거나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거나 만들자고 하면은 뭐 지금 여기 얘가 이런 애들 프라이스 커브인데 뭐 이렇게도 만들 수 있고 뭐 이렇게도 만들 수 있고 이렇게 뭐 다양한 식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어찌 됐든 간에 그냥 시장의 상황에 따라서 LP들이 내가 포지션을 잡는 거예요. 아, 나는 이게 가격이 떨어질 것 같아. 그래서 나는 여기에다 리퀴디티를 미리 공급을 해놔야지. 뭐 그런 식으로요. 그래서 여기 reflect their own preferences라고 하는 말이
그 소리입니다. 그리고 뭐 다양 약간 마이너한 게 이제 B 티어가 다양하게 됐고요. 그다음에 ERC LP 토큰이었는데 이제 포지션에 대해서 NFT를 만들었다. 그다음에 프라이스 오라클을 좀 더 로버스트하게 만들었고 그 프라이스 오라클을 통해서 다른 그러니까 얘는 이제 거래에는 직접적으로 상관은 없는데 예를 들면은 다른 익스터널 컨트랙트에서 유니스와 V3의 프라이스 오라클을 따른다던가 뭐 랜딩 프로토콜 그런 게 있겠죠.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뭐 플래시론 어택에 조금 더 로부스트하다던가 그런 어택들에 대해서 어, 덜 민감한 반응을 보일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리퀴디티 오라클, 네, 리퀴디티 오라클을 제공을 함으로써 뭐 여기 이거를 가지고 또 프라이스에 적용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근데 화이트 페이퍼 같은 경우에는 뭐 프라이스에 더 한다기보다는 이제 어떤 기간 동안에 리퀴디티 프로바이더가 제공을 했을 때 리워드 토큰이 얼만큼 디스트리뷰트 될 수 있겠냐라는 그런 식을 세우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왜 컨센트레이트 리퀴디티 중요하냐? 아까 전에 말했던 건 똑같아요. 네, 언바운디드 프라이스에서 유니스와 VT는 이제 프라이스 전체 레인지에 대해서 0에서 인피니티죠. 마켓 뎁스가 네, 균일하다. 근데 이제 커브 같은 경우에는 보통 어때요? 커브의 덱스는 아직 배우진 않았는데 CSMM이랑 CPMM이랑 같이 있는 거잖아요. 커브 자체가. 그래서 이 처음 커렌트 프라이스에 엄청 많은 물량이 몰려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거고요. 도도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그 어사이먼트는 다 했는데 이제 얘는 PMM이라는 거예요. PMM, 프로액티브 마켓 메이커. 그래서 이쪽 매도 하는 데가 좀 벽이 얇고 그다음에 이쪽으로 갈수록 점점 매도 벽이 네, 커지죠. 근데 얘가 도도가 뭘 따라한 거냐 하면 오더북 메커니즘이다. 네, 이건 이제 오더북 여기 써져 있죠. 오더북. 네, 이 오더북 메커니즘인데 어 얘가 제가 어떤 FTX였나 어디였나 어쨌든 그 호가창을 제가 스크린 캡처를 해서 가지고 온 거기 때문에 네, 여기가 지금 USD 비드 프라이스 뭐 에스크 프라이스 여기 보면은 얘네 둘이가 가장 가까운 거예요. 네. 그래서 얘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네, 리퀴디티가 지금 어때요? 밑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커지죠. 그래서 얘를 이 에스크를 뒤집어요. 뒤집으면 이런 식으로 되겠죠. 네, 근데 이게 옆으로 넣으면 이런 식. 네, 이게 뭐예요? 네, 얘가 네, 도도랑 비슷하죠. 도도. 네, 이런 식입니다. 네, 얘는 유니스와 V3에서도 다 만들 수가 있다. 네, 왜? LP들만 움직이면 되니까. 근데 또, 네, 이런 이퀘이션이 아니라 다른 것도 있어요. 다른 거 뭐가 있어요? 여기 보면 디스컨티뉴어스 프라이스에 대해서도 가능해요. 왜? 여기다 매물대를 안 만들면 되잖아요. 뭐 여기에서는 그냥 프라이스가 갑자기 확 튀어버리는 거죠. 이쪽은 매물대가 없으니까 틱이 없으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매물대가 없다는 거는 이 틱에 뭐 매도를 안 하니까 그 다음 여기까지 간격이 좀 크다. 그래서 이 간격을 보통 스프레드라고 하는데 스프레드가 크면 클수록 프라이스 체인지가 크겠죠. 그래서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해서 네, 여기는 지금 0 인피니티인데 전체를 공급을 안 했잖아요. 그래서 그 사이에 공급을 하는데 이런 디스컨티니어스 프라이스로 커브를 만들 수가 있고 그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네, 다양한 방법으로 이런 식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네, 본딩 커브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유니스와 V3는 캐피탈 이피션시를 높임과 동시에 컨센트레이티드 리퀴디티를 만들므로써 그러니까 틱을 만들므로써 최대한 뭐 오더북 메커니즘에 따라가는 방향으로 개선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AMM의 한계로 조금 벗어나려고 했다. 네, 액티브 오더마크. 네, 그래서 더 이제 캐피탈 이피션시가 뭐냐라고 하면은 이제 내가 원래 유니스왑 V2 대비예요. 이거는 다 유니 V2 대비 얼만큼 설마 그 성능 네 이피션트해졌냐.
유니스왑 V2는 어때요? entire price interval에 대해서 유니폼하게 제공을 해요. 리퀴디티를. 근데 대부분의 리퀴디티는 쓰이지 않죠. 네, 뭐 해봤자 뭐 몇백 배는 돼도 몇천 배, 몇만 배, 몇억 배는 되게 어렵잖아요. 근데 유니스왑 V2는 그걸 다 동일하게 해줬던 건데 유니스왑 V3는 어때요? concentrated 한다. to a finite interval. 그래서 얘는 뭐 P low, P upper 이 사이에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얘는 틱으로 표현이 된다. 그리고 틱은 어떻게 표현되냐면 n 그 지금 현재 프라이스에 대해서 이 현재 프라이스 틱이 있어요. 틱이 n개 위에 있으면 이 현재 프라이스에 1.0001의 n승의 가격이다. 네. 이거는 또 이제 화이트 페이퍼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트레이더 입장에서는 어때요? 디퍼 리퀴디티가 가능해요. 원래 유니스왑 V2는 어차피 쓰지도 않을 건데 그냥 리퀴디티를 공급을 해놓고 그냥 가만히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안 쓰던 거를 쓰게 만드는 거고 트레이더 입장에서는 내가 원래는 리퀴디티가 적어가지고 프라이스 임팩트나 그런 뭐 슬리피지를 크게 입어가지고 잘 거래가 안 되는데 유니스왑 V3부터는 그냥 똑같은 금액이면은 더 많은 리퀴디티를 공급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스팟 프라이스, 그러니까 스팟 프라이스가 현재 가격이죠. 그냥 엄청 미니멈하게 잘랐을 때 그 스팟 프라이스 대비 실제로 거래했을 때 디비에이션이 작다. 결국 프라이스 임팩트가 작다라는 결과를 도출해낼 수가 있습니다. LP는 어때요? LP는 같은 가격이 같은 뭐 캐피탈이면은 더 많은 피를 받을 수 있는 거죠. 왜요? 그 사이에서 더 많은 거래가 일어나니까. 그래서 세임 캐피탈로 하면은 유니스왑 V2보다 더 큰 트레이딩 피를 얻을 수가 있다. 뭐 아니면 뭐 아예 똑같은 양만큼 기능을 제공을 하는데 APR 자체가 높을 수도 있겠죠. 근데 다이 USDC 풀이 있다고 봅시다. 그리고 액티브 리퀴디티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여기 보면은 리퀴디티 포지션이 다이 USDC가 현재 50% 50% 똑같이 1달러라고 봐요. 근데 만약에 이 마켓 프라이스라는 게 USDC가 높아진 거잖아요. 포지션이. 그러니까 다이 가격이 비싸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내 포지션에 USDC가 많아졌다는 말은 다이 가격이 지금 높아졌으니까 USDC를 누군가 계속 팔면서 다이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의 퍼센트가 USDC가 더 높아졌어요. 근데 이때 1달러에서 1.01달러로 가면서 누군가 트레이딩 피를 내잖아요. 근데 내가 그 포션에 맞게 0.5달러를 받았어요. 그래서 얘가 더 거래를 해요. 계속 USDC를 팔아요. 그러면 내가 2.23달러를 얻는데 나는 전체가 USDC가 된 거죠. 그리고 1.016달러를 넘는 순간 내 컨센트레이티드 리퀴디티 틱이 넘어갈 수가 있잖아요. 그럼 얘가 밖으로 넘어가면 이제 어닝 피는 이제 다음 거래가 일어나도 다시 돌아오지 않는 이상 여기서 다시 백해서 돌아오지 않는 이상 나는 트레이딩 피를 못 벌어요. 네, 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여기 USDC 원래 여기가 전체가 좀 밝았잖아요. 근데 꺼졌다. 그래서 좀 어두워진 게 유니스왑 V3 랩 그 설명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포지션 인터벌에서 프라이스가 바깥으로 넘어가면은 그 리퀴디티는 더 이상 액티브 하지가 않게 되고요. 그리고 B도 볼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프라이스가 인터벌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액티브 어게인 그리고 LP는 다시 B를 벌게 돼요. 그 다음에 포지션이 안 닫혀 있어요. 만약에 포지션이 안 닫혀 있으면은 내가 처음에 USDC로 뭐 100%를 넣었는데 다이가 다시 100%로 될 수가 있잖아요. 내가 주어진 범위 내에서. 그리고 내가 이거를 리무브 리퀴디티를 안 하면 다시 USDC 100%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네, 왔다 갔다 하니까 그냥 프라이스 자체가. 그래서 포지션은 언제 닫히냐? 그냥 LP들이 리무브 리퀴디티를 할 때. 그래서 그 리무브 리퀴디티 할 때는 또 그때 비율대로 나가게 됩니다.
수학 V와 틱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유니수학 V2 같은 경우에는 0.3%밖에 없었죠. 그래서 커브라는 게 나온 게 커브는 이제 0.06%고요. 커브가 나온 이유가 이거고, 그다음에 CPMM에다가 스테이블 코인끼리는 0.3% 떼면은 너무 크잖아요. 뭐 예를 들면은 10억을 그 다이에서 USDC로 하는데 그때마다 3천만 원씩 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너무 불합리하다. 그래서 더 낮춰야 된다 하면서 CPMM, CSMM 모델이 나온 거고, 그래서 0.3%보다 좀 더 작은 게 필요하다라고 한 거죠. 그래서 유니스와 V3는 어때요? 0.05%까지 나왔어요. 0.05%까지 나오고, 이 1%도 있는데 이거는 약간 좀 위험 자산 그런 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B티어는 이제 거버넌스에 의해서 더 추가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0.05%, 0.3%, 1%로 유니스와 V3는 제공을 하고요. 그다음 프로토콜 B라는 게 있는데 유니스와 V2에서 어떤 풀이 팩토리에서 이제 B를 이제 걷겠다. 뭐 거버넌스 투표를 통해서 하면은 전체 B의 여기 5분의 1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사실은 0.3%에서 0.5%를 가져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0.25%, 0.5%뭐 얘네가 가져가는 거에 5분의 1 아니면은 뭐 전체 B에 대하면 정확히는 6분의 1이 맞습니다. 6분의 1. 그리고 유니서 V3는 어때요? 네, ON이 되어 있으면은 전체 B의 4분의 1에서 10분의 1을 가져가게 됩니다. 유니스와 V2 같은 경우에는 LP 토큰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 LP 토큰의 가격이 점점 상승을 하는 거였어요. 왜요? 그 수수료가 그냥 풀에 그냥 예치가 되는 것처럼 되거든요. 그러니까 유니스왑 V2 같은 경우에는 내가 그냥 어떤 수업을 함으로써 그 수업비가 거기에 계속 쌓여요. 유니스왑 V2는. 그래서 LP가 그냥 있을 때 LP가 증가를 하지 않고 수업할수록 XY 숫자 자체가 늘어남으로써 LP 가격 자체가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풀에다가 리인베스트 한다고 생각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근데 유니스왑 V3는 그렇지 않아요. 이제 얘는 ERC20이 아니라 NFT로 하기 때문에 얘 피를 관리를 하기에 엄청 어렵거든요. 왜냐면 다 다르니까. 그래서 아예 따로 빼가지고 그 풀에다가 리인베스트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별개로 아예 구분을 해서 수업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유니스왑 V2 같은 경우에는 리퀴디티가 항상 all range라고 하는 게 0에서 무한대까지. 근데 유니스왑 V3는 specific range, 뭐 PL에서 P6까지 각각 PL, PU는 다를 수가 있겠죠. 그리고 틱 스페이싱, 유니스왑 V2는 틱이란 개념이 없어요. 근데 유니스왑 V3부터는 틱에 대한 스페이싱이 가능한데 0.05%, 네, 여기서 가져온 거죠. 0.05%는 틱 스페이싱이 10, 그러니까 1.0001에 10승인 거예요. 대충 뭐 1.001 되겠죠? 네. 그러니까 걔가 뭐예요? 얘는 0.1% 정도네가 이거고요. 0.3%는 이렇게 1.0001에 60승. 대충 0. 네, 이거는 어쨌든 각자 계산을 해보시면 됩니다. 1.0001에 60승 해보시면 뭐 0.3% 나오고, 이것도 이제 1%는 200이니까 1.0001에 200승 해보면 뭐 이 정도 나오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틱 스페이싱까지 봤고요. 틱 스페이싱은 이제 리퀴디티 여기 관리하는 이 시나리오를 볼 건데, 이 시나리오 자체는 0.05%고 틱 스페이싱이 10인 거예요. 그래서 1.0001에 10승인 거니까 보통 1.00 정도 되겠죠. 그래서 0.1%인데 얘가 그 사이 간격 뭐 어퍼 로워 하면은 1.0001에 2분의 10승이겠죠. 그 위아래는. 네. 위아래.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은 1.0001에 5승이에요. 5승. 빼기 1을 하면은 이제 어버브가 0.005%가 나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보통 그냥 간단하게 계산해 버리면은
여기 보시면 얘는 1%, 0.1%, 0.01%잖아요. 0.01%에서 곱하기 한 5 정도 되는 거죠. 이게 테일러 건사 잠깐 써보면 뭐 이게 테일러 근사가 뭐 있는데 대충 해보면 이제 위에는 0.05%, 네, 0.05%죠. 그리고 빌로우는 9분의 1이니까 1.0001에 마이너스 5승. 네, 하면은 네, 마이너스 0.05%. 그다음에 틱 두 개는 뭐예요? 제곱해가지고 하면 되겠죠. 1.0001에 뭐 2, 그다음에 10, 100일 해서 쭉 하시면 돼요. 쭉 해봤더니 어때요? 표현을 하는 게 여기는 99.32%까지 될 수 있어요. 더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더 떨어질 수도 100%까지 다 표현을 해요. 거의 100에 가깝고 지금 엄청 퍼센트가 크죠. 이만큼 가는 거는 없지 않을까요? 지구상에서 어쨌든 이런 게 만약에 가능한다. 네, 이 정도 레인지까지 가능하다 하면은 네, 여기보다 조금만 더 크면은 전체 가격 범위를 다룰 수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10001 틱을 계산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로그 2를 씌워줍니다. 로그 2를 씌워주면은 얘가 16.610이 나와요. 16.610. 그래서 16.610보다 더 큰 거. 네. 16비트 이상 인데 보통 저희가 읽을 때 바이트 단위가 읽기가 쉽다고 했죠. 네, 바이트 단위는 8비트예요. 네, 그러니까 16 더하기 8은 24. 그래서 인트 24, 인트 24를 틱 로어와 틱 어퍼에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 타입, 네, 틱을 사용을 할 때 데이터 타입이 인트 24 그리고 그 로어 어퍼 둘 다 24를 사용한다고 생각하시면 좀 편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더북 메커니즘과 어떤 레인지 오더의 차이점을 볼 건데요. 네, 원래 티피컬 오더북 같은 경우에는 그냥 호가창이니까 타임 디펜던트예요. 어떤 걸 거래를 할 때 내가 이 정도의 매수가에 이만큼의 양을 걸어두면은 뭐 얼마만큼 얼마 시간 안에 거래가 체결이 되겠지 하는데 이게 타임 디펜던트인데 이 레인지 오더 같은 경우도 타임 디펜던트예요. 네, 그러니까 덱스가 원래는 수합을 할 때 얘는 타임 인디펜던트 하다고 했잖아요. 왜요? AMM에 의해서 오토메이티드 마켓 메이커에 의해서. 근데 레인지 오더 같은 경우에는 나는 수합을 하는 게 아니에요. 레인지 오더는 수합을 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리퀴디티를 프로바이딩을 하는 거기 때문에 타임 디펜던트하다. 왜? 그 가격에 도달하지 않았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can be unfilled. 얘 무슨 말이냐면 티피컬 오더북 같은 경우에는 내가 매수를 했어요. 그래서 샀어요. 근데 산 게 내가 사면 산 거지. 다시 누가 뭐 더 비싼 가격에 산다고 해서 내게 빠져나가지가 않잖아요. 오더를 내가 다 해가지고 만약에 체결이 되면 다 체결이 돼서 없어지지. 누군가 나보다 더 빨리 뭐 해가지고 아니 나보다 빨리 할 수가 없겠죠. 어쨌든 체결이 된 상태에서 내가 좀 더 줄게 하면서 내 체결이 없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레인지 오더는 그게 가능해요. 그 뒤에서 같은 가격이어도 상관없어요. 그냥 그 같은 가격에 그 더 팔아버리면은 그러니까 포지션을 정리하지 않는 이상 얘가 언필드 될 수가 있다. 그래서 레인지 오더 같은 경우에는 뭐 그 사이에서 뭐 수업비를 받는 게 아니라 거래가 목적이면은 네, 꼭 위스드로우를 해줘야 된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뭐 단점이자 장점이죠. 포지션이 정리가 안 되는 거. 그래서 포지션 매니지먼트는 얘는 당연히 필요가 없죠. 그냥 뭐 사면 사는 거고 아니면 망 거고 아니면 뭐 팔면 파는 거고. 근데 레인지 오더는 필요하다. 그래서 리무브 리퀴디티 꼭 해줘주고 서드 파티 포지션 매니저가 있다. 뭐 이런 거 해가지고 뭐 대표적인 게 뭐 펀디 매니저 같은 그런 성격의 다른 뭐 에셋 관리, 뭐 에셋 매니지먼트가 또 나올 수가 있겠죠. 그리고 프리디터먼드 프라이스라는 게 이제 프라이스를
이 오더북 같은 경우에는 넘버 그냥 딱 이 가격에 사겠다. 근데 얘는 스피시픽 레인지 이 가격 안에서 사겠다. 이 가격 레인지 안에서 사겠다. 그렇게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fee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더북은 incur이 뭐냐면 내가 CEX에다가 이 fee만큼 돈을 내요. 근데 레인지 오더는 내가 가진 걸 제공을 한 거니까 generate. 그러니까 그 fee가 나한테 오는 거죠. 그런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 더 레인지 오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건 퀀트적인 조금 그 접근을 같이 하고 있고요. AMM에서 최대한 뭐 오더북 메커니즘을 따라해보자. 그래서 어떤 게 가능하고 어떤 게 불가능한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리퀴디티 포지션에 대해서 이제 커스터마이즈가 가능해요. 컨센트레이티드 리퀴디티가 나오면서 틱이 만들어졌으니까요. 그래서 그게 그 틱이 나오면서 레인지 오더라는 걸 가능하게 했는데, 그래서 레인지 오더는 크게 뭐 아래와 같이 오더 방법에 살펴볼 건데, 그 전에 리밋 오더 때문에 용어를 조금 정리를 하고 갈게요. 이 마켓 오더라고 하는 거는 이제 시장가라는 거고요. 이 펜딩 오더라는 게 원래 흔히 말하는 리밋 오더, 그냥 주어진 값에, 그러니까 주어진 값에 거래를 체결한다. 네, 근데 여기에서 다른 리밋이 있기 때문에 혼동을 적게 하기 위해서 마켓 오더와 펜딩 오더 두 개로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니스와 V3에서 가능한 리밋 오더 방식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take profit 오더, 그 다음에 buy limit 오더예요. 얘는 롱에서 여기 보시면은 내가 엔트리가 여기에요. 여기에서 올라갈 것 같아요. 이렇게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 가격에서 막 가자 하면서 올라가요. 그러면 내가 여기에서 팔겠다. 왜? 아니, 그 정도면 돈 많이 벌었으니까. 그러니까 롱이라는 포지션이 있는 게 뭐예요? 가격이 올라간다. 숏은 뭐예요? 숏은 이쪽에서 이제 공매도를 치겠죠. 여기서 셀을 해서 쭉 떨어져요. 여기서 딱 갚아 부리면서 나는 가격이 플러맷 할 때를 배팅을 하는 거고. 바이 리밋 오더는 뭐냐면 리바운드를 노리는 건데요. 얘가 여기 옆에 있는 그래프를 볼게요. 바이 리밋은 얘가 지지선이 있다. 그래서 얘 지지선 지지선 한번 찍고 다시 올라간다 라는 걸 보는 거거든요. 현재 커넥트 프라이스는 이건데 바이 리밋 오더는 여기에서는 그래도 한번 버티겠지. 설마 비트코인이 20K 뚫리겠어? 뭐 그런 지지선인 거죠. 그래서 여기서 어 바이 리밋 오더를 여기다 넣으면은 여기 한번 찍고 뭐 아니면 뚫렸다가 다시 확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리바운드에다 배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오더는 지금 유니스왑 V3에서도 가능하다. 네. 뭐 사실 뭐 셀 리밋도 가능하긴 해요. 이렇게 어떤 바이 리밋, 셀 리밋이 이제 현재 유니스왑 V3에서 가능한 뭐 AMM에서 가능한 트레디셔널한 오더북 메커니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못하는 것도 있어요. 못하는 게 뭐냐? 못하는 거는 프라이스 스페이스와 에셋이 그 세퍼레이트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에셋의 그 비율 그냥 개수로만 하면 괜찮은데 프라이스가 좀 다르기 때문에 이 AMM은 원래 리밋 오더북이랑 좀 다르게 움직여요. 그래서 바이스탑은 뭐예요? 여기서 쭉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거 찍고 가면은 나는 멈춰야 돼. 네, 뭐 예를 들면은 뭐 숏을 쳤어요. 숏을 쳤는데 얘가 이거 찍었네. 찍고 뭐 하는 것뭐 스탑로스 같은 개념으로 보면은 이거를 찍고 가면은 더 확 올라갈 거다. 뭐 매물대가 비어서. 그래서 그런 스탑로스가 될 수 있고 바이스탑은 이거 지금 이거 찍고 가면은 뭐 로켓 발사하니까 빨리 로켓 타야 돼. 뭐 타면서 이렇게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미리 해야 되는데 뭐 그런 거를 유니스왑 V3는 못 한다.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하면은 가능한 거 take profit order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파는 거, 아니면 여기서 팔아서 여기서 다시 사는 거, 그런 게 가능하고, 그 다음에 반등 메커니즘, 뭐 여기서 얘 찍고 다시 올라간다, 뭐 여기 찍고 다시 떨어진다, 그런 게 가능하고요. 근데 불가능한 거는 이거 넘어가면은 폭발하니까, 로켓 출발하니까 로켓 미리 타야지, 뭐 아니면 이런 거, 이거 출발하면은 더 떨어진다, 아니면은 뭐 이거 하면 더 올라가니까 스탑로스 걸어놔야지, 그런 게 유니스왑 V3는 불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조금 더 시나리오를 같이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다이 이더 풀이 있어요. 근데 1 이더가 1 다이보다 뭐 가격이 높다고 봅시다. 뭐 지금 많이 떨어지긴 했는데 설마 1 다이만큼 떨어지진 않겠죠? 어쨌든 이제 PC라는 건 뭐냐면 이더리움의 커런트 프라이스예요. 그러니까 다이에 어떻게 보면은 1 이더의 다이 몇 개인지 그런 걸 알 수가 있겠죠. PE는 expectation price. 그러니까 내가 이거 최종적으로 이더 가격이 어떻게 될 것 같다. 그다음에 PEL은 이더리움의 가장 최저점, 뭐 최저점을 보는 거고, 이제 M은 뭐 medium price, PH는 high price. 네. 최고점, 최저점, 뭐 한 중간점, 뭐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take profit order, 그러니까 long일 때는 rise up, short일 때는 plummet인 경우에 만약에 current price보다 expectation이 더 높아질 것 같아요. 그러면은 얘는 어떻게 하냐? price space를 이더로 PC 위에 더 올려놔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이더 롱 포지션에서 테이크 프로핏 오더라는 거는 내가 이더 가격이 쌀 때, 그다음에 그때 이더를 사두고 그다음에 이더를 파는 거잖아요. 이더 가격이 높이 올라갔을 때. 그래서 얘를 봅시다. 그래서 얘가 지금 마켓 프라이스예요. 그래서 나는 이 정도면은 1600달러에서 1601달러면은 이더리움 팔래. 왜? 그 정도까지 갈 것 같으니까. 그래서 커런트 프라이스가 쭉 올라갔죠. 그래서 1650달러가 됐어요. 나는 이미 다이밖에 없죠. 왜? 이더리움을 이미 다 팔았으니까. 그러니까 얘가 take profit order가 되겠고요. 반대로 생각하면 똑같아요. 숏은 어때요? expectation이 현재 프라이스보다 작은 거잖아요. 그럼 여기는 어때요? 얘는 여기랑 딱 그냥 반대로 생각해 주면 돼요. 그냥 다이의 가격이 올라간다. 다이 가격 올라간. 네. 그래서 어떻게 다이를 프라이스 커런트 밑에다가 걸어놔요. 뭐 이더리움을 팔아가지고 그다음에 다이를 걸어놓으면 다시 이더리움이 나오겠죠. 그게 숏을 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오더는 항상 내가 걸어둔 레인지를 다 밑으로 내려가야 전체가 필드가 돼요. 근데 여기서 주의할 건 위스로우를 안 하면 다시 언필드가 될 수가 있다. 네, 그래서 리밋 오더, 아까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리밋 오더 같은 경우에는 그 시장가, 뭐 지정가 그런 개념이 아니라 그 반등, 리마운드를 하는 걸 뜻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PC, PL, PE, 그러니까 저점 찍고 다시 반등하는 걸 보는 거죠. 이건 바이 하는 건데, 얘는 어떻게 볼 수가 있냐면, 원래 여기 어떤 프라이스 C가 있으면 위에가 이더리움이에요. 올라가면 이더리움이 점점 줄어드는 거죠. 풀에서. 얘가 근데 PL 한번 찍어요. 그 다음에 expectation 한 PE 이 정도 되겠죠. 반등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얘가 이렇게 쭉 내려가요. 내려가가지고 반등을 해요. 뭐 한 이 정도까지 온다고 했을 때, 뭐 예를 들면은 제가 PE가 이 정도인데, 내가 그 전까지 뭐 포지션을 정리를 하거나 아니면 이 레인지를 이 정도로 잡을게요. L에서 뭐 PC보다 작거나 아니면 뭐 그 정도쯤에 있겠죠. PE가. 그러면은 나는 여기에서 이더리움이 어떻게 돼요? 내가 여기를 다이로 공급을 하게 되면은 PC가 쭉 내려면서 내가 다이가 이더리움으로 점점 바뀌어요. 바뀌었어요. 나는 지금 트레이딩 피를 받았죠.
여기서 한번 찍고 다시 올라와요. 근데 이더리움이 다시 다이. 근데 어디 P2에서 멈추겠죠? 그럼 나는 이 정도의 이더리움을 산 거죠. 네. 뭐 이런 식으로 리바운드에 대한 거를 할 수가 있고요. 셀은 또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로 그냥 그 반대로 앞에서 1번에서 했던 것처럼 PC, PH, 그다음에 뭐 P2라고 할게요. 이게 다 이더리움이에요. 이더리움 쭉 올라갔다가 그다음에 이 정도 떨어져요. 근데 나는 여기서 이더리움을 많이 들고 있었으면은 여기서 셀인 거니까 이더리움 팔면서 여기 다이를 얻고 그 다이로 뭐 이더리움을 뭐 갚거나 뭐 그런 식의 방법이 되겠죠. 딱 반대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밑에 있는 거는 AMM으로 표현이 불가능한 거, 유니스왑 V3에서 표현이 불가능한 건데요. 스탑 오더랑 스탑 로스 오더 트렌드가 있을 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지금 이렇게 했는데 이거 찍으면 이렇게 간다. 이렇게 되면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간다. 뭐 이런 식이 됐는데 여기 보면은 이 P, C, PM, PE 뭐 하나씩 볼게요. 여기 보면은 얘가 지금 여기 위에가 이더리움이잖아요. 이더리움은 점점 고갈이 되고 다이가 밑에 있는 건데 내가 처음에 트렌드를 타게 된다고 하면은 이때 손절을 하려는 사람도 있고 뭐 추가 매수 뭐 그런 사람 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면은 내가 이더리움 올랐을 때 이더리움을 사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안 돼요. 왜요? 왜냐면 올랐을 때 살 수가 없거든요. 왜냐면 다이로 이더리움으로 바꾼 다음에 그 가격을 올릴 수만 있는 거지 리퀴디티 프로바이딩을 할 때는 커런트 프라이스보다 낮은 거에 대해서만 다이를 제공을 할 수가 있어요. 그 틱 내에서 그 비율은 괜찮은데 그 틱을 벗어난 그러니까 프라이스가 더 높거나 낮은 거에 대해서는 only one asset으로만 가능하거든요. 리퀴디티가. 그래서 얘는 지금 여기에서 다이 해가지고 다이를 넣어가지고 이더리움을 사야 되는데 그 포지션을 미리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감시를 하다가 넣는 방법밖에 없지 그거를 그냥 수합을 하는 방법밖에 없지 리퀴디티 프로바이딩은 불가능해요. 그래서 어버브 PC면은 안 된다 이게. 네, PC보다 높은 건 이더리움밖에 제공할 수밖에 없는데 네, 근데 얘는 지금 다이를 들고 있는 거죠. 반대로 셀은 어때요? 셀도 똑같아요. 네, 반대로 생각하면은 난 다이를 제공을 하고 싶어요. 근데 내가 지금 팔려고 하면 어때요? 나는 지금 다이밖에 제공을 못 해요. 떨어질 거를 생각을 하면은. 근데 난 지금 이더리움을 제공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 프라이스와 어떤 에셋 간의 사이 관계가 조금 독립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원래 센트럴 오더북 메커니즘과는 많이 다르게 일어난다. 레인지 오더에서는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컨센트레이트 리퀴디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수익적으로 벌 건데요. X, Y는 L 제곱이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실제로 원래 이렇게 유니스왑 V2 같은 경우에는 전체를 다 유니폼하게 해줬었는데 이거를 그냥 이 부분만 떼서 컨센트레이티드를 시켜주자. 그러면 적은 양으로도 유니스왑 V2에서 있는 거와 같은 효과를 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버추얼 리저브에 대한 게 있고 실제 리얼을 어떻게 할까에 대한 설명이 유니스왑 V3에 대한 설명이죠. 그래서 얘에서 어떻게 이렇게 나왔냐 갑자기 뜬금없이 나왔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거에 설명을 하는 데 앞서 이제 프라이스에 대한 개념 먼저 잡고 갈게요. 프라이스는 이제 y의 개수로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p는 마이너스 dy dx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이 기울기의 절대값이 지금 y로 표현을 했을 때 x의 가격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근데 여기가 지금 제가 h라고 적은 거는
네, X의 price가 high. 그다음에 얘는 low. 그다음에 C는 current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지금 Y는 X분의 L 제곱이잖아요. 네, 여기 지금 오타가 있는 거예요. X 제곱 이게 얘가 근데 미분을 하면은 Y 마이너스 dy dx는 X 제곱분의 L 제곱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 X 제곱분의 L 제곱이 나왔어요. 근데 그럼 PH는 그러니까 여기 프라이스는 어때요? XY는 L 제곱이잖아요. 그러니까 XHYH, XLYL은 L 제곱이니까 여기다 넣어봐요. XHYH, XH 제곱. 그러니까 XH분의 YH가 나오고 PL은 XL분의 YL이 나온다. 각각 H와 L에서. 근데 얘가 지금 어떻게 돼요? 이 곡선을 트랜슬레이션을 각각 어떻게 한 거예요? 얘는 지금 XH, YH, XL, YL이었는데 얘가 0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XH. 얘가 0이 된 거잖아요. 마이너스 YL을 평행이동 시켜준 거다. 그래서 이거를 해주려면 결국 XY는 L제곱이 각각 평행이동 해주면 이렇게 되잖아요. 평행이동식이니까. 근데 XH가 뭐였어요? XH는 여기에 있었던 식이니까 어떻게 해도 쓸 수 있냐면 루트 XHYH 루트 XH분의 YH 하면 어떻게 돼요? YH, YH 지워지고 예, 루트 XH분의 1의 분의 루트 XH니까 XH잖아요. 얘가 뭐예요? 얘가 루트 PH네요. 왜? 여기 XH분의 YH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루트 XHYH가 뭐예요? XHYH가 L제곱이니까 L이네요. 네, 그래서 XH는 루트 PH분의 L. 그럼 YL은 뭐예요? YL은 루트 XL, YL 곱하기 루트 XL분의 YL이니까 지워지잖아요. 그래서 YL 나오는데 얘가 뭐예요? L이고 루트 PL이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식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캐피탈 이피셔시는 뭐냐? 그래서 오케이 여기까지 나오는 거는 알았어. 그러면 P는 마이너스 dy dx인데 어떻게 돼요? 여기는 y 플러스 L 루트 P L에 얘는 x 플러스 루트 P H분의 L분의 L 제곱 얘를 미분을 해줘요. 미분을 하면 얘는 상수니까 날라가고 얘 마이너스의 제곱이 나오는데 마이너스 붙어지니까 이렇게 나오죠. 그럼 얘는 일반적인 식으로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죠? P가 있으니까 X는 L 곱하기 루트 P분의 마이너스 루트 PH 그리고 Y는 뭘까요? Y는 이 X를 여기다 집어넣어봐요. 네, 집어넣으면 L 루트 P 마이너스 루트 PL이 나옵니다. 네, 간단하죠? 그러면 이 XC 프라임, YC 프라임은 뭐냐? XC 프라임, YC 프라임은 여기가 C라고 했을 때, 커렌트라고 했을 때 이 커렌트가 바뀐 값을 말합니다. 네, 바뀐 값이니까 XH, YH만큼 이제 마이너스로 평행이동을 하는 거죠. 네, 그죠? 근데 그때 위치가 뭐였어요? XC, YC였으니까. 네, 그거를 평행이동하면 다음과 같은 값이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얘는 지금 윤이 V3로 컨버트 했을 때 윤이 V2에 있는 걸 컨버트 했을 때 윤이 V3로 그러면 XC 프라임, YC 프라임 나왔어요. 그러면 원래 XC, YC, L 제곱은 얘는 윤이 V2 XC 프라임, YC 프라임은 뭐예요? 윤이 V3 그래서 얘는 두 개 곱해요. 곱하면 어떻게 돼요? 왜 갑자기 이런 식으로 나왔을까? 궁금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다시 설명드리면 L 제곱 묶고요. 네, LL이 있으니까 L 제곱 묶고요. 예,
루트 PC 마이너스 루트 PL이죠. 얘는 루트 PC분의 1 마이너스 루트 PH분의 1인데 루트 PC를 여기다 곱해줘요. 얘는 나눠주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1 마이너스 루트 PC분의 PL이고 얘는 곱해준 거니까 1 마이너스 루트 PH분의 PC가 나오죠. 그리고 얘가 L'죠. L'은 뭐예요? 새로운 리퀴디티. 새로운 기준으로 만든 리퀴디티죠. 그래서 이제 0.05%의 B를 가지고 있는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0.05%. 그리고 얘는 미니멈 포지션 사이즈가 뭐였어요? 10이었죠? 그러니까 P로와 PH, 그러니까 그 틱 간의 간격이 뭐 C 이 정도 있을 때 얘가 1.0001에 2분의 10승. 왜? 로와 하이가 전체가 10승 차이가 나는 건데 그거를 반띵을 한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로는 마이너스 붙인 거고 하이는 플러스를 붙인 거예요. 그래서 커런트 프라이스의 뭐 이만큼, 커런트 프라이스의 이만큼이 PL, PH가 됩니다. 그러면 어때요? 이 값을 여기다 넣어주면 되겠죠? 네, 그래서 L'분의 L은 지금 루트로 밑으로 내려가고 1 마이너스 루트 PC분의 PL 곱하기 1 마이너스 루트 PH분의 PC 분의 1 하면은 얘 지금 각각 해주면 다음과 같은 식이 나와요. 1 마이너스 1.0001에 4분의 10승분의 1분의 1은 거의 4000.7 그러니까 4000배 정도가 캐피탈 이피션시가 높아진다. 유리수합 V2에 비해서 4000배만큼 높아진다. 라는 기적의 논리가 나오게 됩니다. 근데 여기 보면 4000.7이 아니라 4002.5가 나오잖아요. 얘는 왜 그럴까요? 하면은 프록시메이션 때문이다. 왜? 1.0001의 10승을 실제 계산한 값으로 넣는 게 아니라 대충 뭐 1.001로 계산을 했을 때 계산해보면 4002.5가 나오게 됩니다. 저거는 직접 한번 넣어서 계산을 해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라클에 대한 문제 잠깐 넘어가면 이제 유니스와 V2 같은 경우에서는 TWAP인데 어떤 거였어요? 아리스메틱 한 거였어요. 그래서 프라이스 큐뮬러티브 베리어블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각각을 이제 다 더한 다음에 뭐 타임 웨이티드를 주고 그래서 각자 이제 이때 뭐 어떤 타임 스탬프가 있죠 여기 뭐 1시에 하고 그다음에 그 뒤에 프라이스 큐뮬라티브를 해가지고 뭐 2시에 있어가지고 계속 데이터베이스에 넣으면서 이게 오라클이 맞니 안 맞니에 뭐 칼큘레이트 하고 그랬어요. 그리고 게다가 그 나누기로 했을 때 그러니까 프라이스 어떤 x가 있고 프라이스 y가 있을 때 이 TWAP로 해가지고 그걸 역수로 했을 때 같지가 않거든요. 왜? 아리스메틱 하니까. 그래서 이런 게 엄청 불편했어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해결을 했냐? 일단 유니스와 V3부터는 이제 TWAP 계산을 하는데요. 그 이제 체크 포인트도 일단 저장을 안 해요. 각각 이제 서큘러 버퍼를 만듦으로써 계속 돌아가는 식으로 계산을 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아리스메틱 그 민이 아니라 이제 지오메트릭 민. 그러니까 어떤 로그 프라이스들을 썸업을 하는 걸 했어요. 그러니까 로그를 한다는 게 로그 썸업이 뭐냐면 로그 x 더하기 로그 y는 로그의 x 곱하기 y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국 곱을 구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지오메트릭 아리스메틱 민은 n분의 x1 더하기 점점점 xn인 건데 지오메트릭 민 같은 경우는 x1 곱하기 xn의 n분의 1승 뭐 이런 걸 말하거든요. 그래서 지오메트릭 민에다가 타임 웨이티드가 되어 있는 프라이스를 구한다. 그다음에 리퀴디티에 대한 어큐뮬레이터도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L분의 1을 이제 세컨드 단위로 해가지고 어큐뮬레이트를 하는데, 그래서 뭐 이런 함수가 있어요. 이런 베리어블이 있어요. seconds per liquidity cumulative.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리퀴디티가 더 큰 거, 가장 뭐 리퀴디티가 오라클로 봤을 때 갑자기 리무브 리퀴디티 확 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 전에 뭐 리퀴디티가 이 정도 됐으니까 얘가 수합을 하기에 릴라이어블 하는지 뭐 그런 거에 대한 정보를 줄 수도 있겠고요. 그다음에 리워드를 디스트리뷰트 하는데 조금 더 이분하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액티브 리퀴디티에 대해서. 그래서 조금 더 살펴보면 프라이스 오라클에 대해서 지오메트릭 민인데요. 여기 지금 서큘러 그 버퍼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시작해서 쭉 한 바퀴 돌아요. 한 바퀴 도는데 지금 맥스 65,536인데 얘가 이진수로 표현을 하면은 얘가 2의 16승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언사인드 인트 뭐 16, 유인트 16 뭐 그런 게 나중에 또 프라이스 오라클에서 어떤 데이터 타입으로 나오는 게 있겠죠. 우리는 예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거를. 왜? 체크 포인트가 2에 16 쓴 게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버퍼를 가지고 그다음에 아까 전에 설명했던 게 그대로 있네요. 아리스메틱 민 프로큰 제로랑 이제 토큰 1이랑 역수가 아니다. 역수 관계가 아니다. not equivalent to reciprocal. reciprocal이 그 역수란 뜻이거든요. 역수가 아니다. 타임 웨이티드 지오메트릭 민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얘는 역수를 쉽게 만들 수가 있어요. 왜요? 로그 x잖아요. 근데 로그 x인데 x의 역수는 x분의 1이잖아요. 근데 x분의 1에 로그를 치우면 뭐예요? 얘는 마이너스 로그 x다. 만들기가 너무 쉬운 거죠. 그래서 이런 식이 있기 때문에 로그와 어떤 고배 관계를 잘 이용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로그 프라이스를 트래킹을 해가지고 컨시스턴트 프리시전을 해주면서 조금 더 계산을 정확하게 해주고 그 다음에 로그 연산을 하니까 뭐 언사인드 인트에서 뭐 소지되는 그런 수점 뭐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조금 더 정확하게 계산을 해주겠다라는 게 있습니다. 어큐뮬레이트 이 프라이스를 실제로 계산하는 방법은 어큐뮬레이터 밸류가 있는데요. 그 t 동안에 이게 다 프라이스를 계속 썸업을 해줘요. 그럼 t1에서 t2는 결국에 뭐예요? 얘는 타임 웨이티드에서 지오메트릭 민이니까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겠죠. 다 곱해준 다음에 t2-t1 분의 1승. 그럼 얘는 결국 뭐가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 로그 1.0001에 해주면 얘가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여기다 로그를 취해준 거니까요. 그러면 지수가 앞으로 나오고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로그가 하는데 그 프로덕트가 썸으로 바뀌죠. 로그 같은 경우에. 그래서 얘는 어떻게 돼요? 얘가 뭐였어요? 어큐뮬레이터 AT2-AT1이잖아요. 그래서 프라이스는 1.0001에 T2-T1분의 AT2-AT1이다. IC가 이제 커렌트 틱에 대한 인덱스라고 할게요. 그리고 프라이스는 뭐 토큰 제로에 토큰 1으로 표현한 프라이스라고 하면은 PI는 1.0001의 I승이다. 그리고 루트 PI는 루트 1.0001의 I승 이분의 I인데 결국 현재 프라이스에 대한 거는 어떻게 돼요? 로그 루트 1.0001의 루트 P에 얘는 플로어라고 합니다. 플로어. 네, 소수점 내림. 네. 네, 그래서 루트 P를 계산하는 이유는 앞에서 계산을 할 때 루트가 많잖아요. L이 있고. 그래서 루트를 그때마다 계산하기 싫어서 아예 루트로 저장을 해 놓는 거고요. 근데 루트로 계산을 하다 보니까 이게 그러면 지수 그 밑이 1.0001의 밑이 이게 로그로 표현을 했을 때 얘가 이렇게 계산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얘 자체에도 루트를 씌워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루트를
계산을 하고 로그 계산하는 거는 나중에 틱매스, 네, 덱스 한번 다 끝나고 나중에 좀 보도록 할게요. 너무 내용이 어려워가지고. 그래서 실제로 연산은 어떻게 일어나느냐 하면 풀의 정보가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글로벌 레벨, 그 다음에 팀 레벨, 그 다음에 포지션 레벨. 그 중에 글로벌 레벨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레벨은 리퀴디티에 대한 게 있고요. 스퀘어 루트 프라이스 96. 네, 그래서 왜 루트 프라이스를 하냐? 아까 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계산 자체에 루트 프라이스가 쓰이는 게 많지 실제 그냥 프라이스를 쓰이는 경우는 별로 없다. 그래서 루트 프라이스를 쓰는 거고 틱에 대한 인덱스 그 다음에 B 크로스 글로벌이라는 거는 B가 글로벌적으로 얼마큼 모였는지 그리고 프로토콜 B는 네, 이 B 크로스 글로벌에서 뭐 몇 퍼센트 받아가지고 계속 뭐 묶여 있는 거겠죠. 그래서 원래 위에서 V2에서 어땠어요? L은 루트 XY였죠. 네. 여기서 루트 P는 뭐였어요? 루트 X분의 Y였어요. 왜? P는 마이너스 dy dx인데 해가지고 얘가 뭐 x h분의 yh 뭐 그런 식으로 나왔었잖아요. 거기다 루트 씌운 거예요. 그래서 x를 보면은 루트 p분의 l이고 y는 l 루트 p인데 이거를 위에서 v3에서 해보면은 그 각 t 내에서 델타 x는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델타 y는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이 가능하다. 그리고 원래는 리저브를 다 저장을 했었잖아요. 유니서 V2에서는 X의 밸런스, Y의 밸런스 이걸 각각 계산을 해가지고 뭐 0.997만큼 뭐 해서 뭐 get amount in, get amount out 뭐 얼마큼 들어가고 그런 식으로 계산했었는데 리저브로 계산 안 하겠다. 우리는 다 루트 P 아니면 L만 저장한다. 근데 L을 어떻게 저장하냐? 이렇게 저장할 거다. L은 델타 루트 P분의 델타 Y로 저장을 하겠다라고 유니스왑 V3부터는 XY 리저브를 그대로 놓지 않습니다. 그래서 L과 루트 P를 저장을 함으로써 라운딩 에러를 좀 줄이고 그 다음에 그 원래 벌추얼 리저브 그러니까 리저브를 계산을 했으면 둘 다 바뀌었었거든요. X, Y 둘 다. 근데 L이랑 루트 P를 각각 스토어하면 좋은 게 한 번에 하나만 업데이트가 돼요. 예를 들면은 애들 리퀴디티를 한다 하면 프라이스는 변하지 않고 L만 증가하고 뭐 아니면 수압 그 틱 내에서 한다. 그럼 그 틱 내에서 할 때는 리퀴디티는 변하지 않고 루트 P만 변하고 뭐 그런 식으로 해서 라운딩 에러를 최대한 줄였다. 네, 그래서 프라이스는 뭐 수압 그 틱 내에서 바뀌게 하고 리퀴디티 체인지는 틱이 바뀔 때도 그렇고 그다음에 민팅 아니면 버닝 그런 게 있다. 수압 메커니즘은 똑같아요. 뭐 어떤 싱글 틱에 대해서 감마만큼의 B가 있고 Y-in이 뭐 셀 어마운트라고 하면은 그리고 또 P가 프로토콜 피 레이쇼 전체 감마에서 얼마나 가져가나요? 그러면 델타 G, 1 그러니까 뭐 1을 지금 파는 거니까 Y-in에서 감마만큼 떼요. 그리고 프로토콜 B만큼 뺀 값이 내가 전체 이 풀에서 벌어들인 어떤 B가 되겠고요. 그리고 프로토콜에 대한 P니까 얘는 Y인에서 감마의 P. 그러면 델타 Y는 뭐예요? 얼마큼 늘어났어요? Y인에서 1 감마만 늘어난다. 왜요? 원래는 Y가 늘어났었어요. Y인만큼 늘어났었어요. 리저브가. 왜? LP가 점점 가치가 높아지는 거였으니까. 근데 이제 아예 따로 분리를 해버린다고 했잖아요. 따로 분리를 하기 때문에 저만큼만 증가를 한다. 그래 x엔드는 뭐예요? y 플러스 델타 y분의 xy다. 네, 그 계산하는 방법은 똑같아요. 그래 B는 이제 토큰에다가 모여진다. not reinvested. FG는 이제 total amount fee인데 virtual liquidity로 나눈 값이 fixed point에다가 unsigned 128 by 128 넘버로 되는 거고 FP는 어때요? total accumulated인데 아직 하베스트가 안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베스트가 안 되어 있는 건데 이 프로토콜 피
각각 토큰이 저장이 되어 있는 거고 언사인드 128로 저장이 되어 있다. 비트맵 방식이 있어요. 비트맵은 뭐냐면 다음 이니셜라이즈 된 틱을 빠르게 찾기 위한 거거든요. 어떻게 하면 뭐 좀 더 빠른 방법으로 수합을 할 수가 있을까? 그러니까 틱이 거기 매물대가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매물대가 없는데 계속 와일문 써가지고 하면 가스비가 너무 많이 드니까 가장 빠른 방법으로 틱을 찾고 그 캔디데이트에서 계산을 하기 위해서 비트맵이 만들어졌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틱 인덱스는 이제 1로 이니셜라이즈가 될 수가 있고요. 그때 이제 틱은 뭐 뉴 포지션 엔드 포인트 그러니까 뭐 끝점이라던가 그다음에 그 틱이 뭐 다른 리퀴디티에 아직 쓰이지 않다. 그러니까 수합할 때 그게 쓰이지 않으면 이제 1 이니셜라이즈 되었다. 언제든지 쓰일 수 있다. 1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니셜라이즈 틱은 이제 또 다시 언이니셜라이즈가 돼야죠. 왜냐면 리퀴디티가 없는데 계속 이니셜라이즈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엔드포인트가 다 리무브가 되어 있거나 뭐 그러면은 이제 다시 비트맵에서 틱 포지션이 0으로 네, 언이니셜라이즈드가 됩니다. 팀 레벨에는 이제 리퀴디티 넷인데 실제로 틱 내에서 리퀴디티를 계산을 하기 위해서 리퀴디티 넷이라는 게 있고 그리고 리퀴디티 그로스 같은 경우에는 뭐 체크를 하는 거죠. 비트맵을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왜냐면 비트맵이 업데이트가 안 되어 있는데 하면은 계속 뭐 비트맵 만들 이유가 없잖아요. 빨리 찾으려고 한 건데 제대로 동작을 못하면. 그래서 그런 건 크로스 체크를 하기 위해서 있는 거고 fee gross outside라는 게 있고 그러니까 내가 이 팀 레인지 안에서 번 돈이 아니라 그 밖에 있는 걸 계속 그 틱에다가 저장을 해요. 그거는 좀 테크닉적인 입장에서 그게 좀 더 쉬워가지고 이런 식으로 한 거고요. 마찬가지로 세컨드 아웃사이드 그다음에 틱 큐뮬라티브 뭐 세컨드 프로 리퀴디티 아웃사이드가 있는데 얘는 이제 오라클과 좀 관련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틱 레벨은 이제 셋 포지션에 대한 펑션 뭐 그런 걸로 틱에서 좀 많은 어떤 변수들이 바뀌게 되는데 이제 셋 포지션이라는 펑션은 이제 로어 틱 IL 뭐 IU 네 그런 애가 있고 아니면 내가 이 리퀴디티를 더 넣을 건지 아니면 안 넣을 건지 아니면 내가 레인지만 바꿀 건지 아니면 내가 리무브 리퀴디티를 할 건지 다 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리퀴디티 델타가 이제 리퀴디티 넷에 더해지는 때는 언제냐면 바텀 틱, 그러니까 로어 틱에는 이제 리퀴디티 델타만큼 더해져요. 왜? 나는 여기서부터 리퀴디티를 더할 거야. 너가 알아서 뭐 계산을 해. 그리고 반대로 리퀴디티 델타는 빠져요. 어디서? 탑 틱에서. 네. 그러니까 얘가 어떻게 되냐면 여기 로어 어퍼가 있어요. 만약 여기서 현재 프라이스라고 합시다. 내가 올라갈 때 틱 올라갈 때 내가 리퀴디티 델타 했던 게 여기 틱에 리퀴디티 넷에 더해진 거잖아요. 그럼 여기에 원래 있던 글로벌 리퀴디티에다가 더해져요. 리퀴디티 넷이. 그럼 내가 리퀴디티가 증가했죠. 근데 증가했는데 여기 어퍼에서 또 넘어가면은 얘는 지금 리퀴디티 넷이 어때요? 마이너스 리퀴디티 델타잖아요. 더해주면 어때요? 네, 없어지죠. 그러니까 여기 레인지에만 있게 만들기 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네, 펑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each time of crossing tick, liquidity net is added to liquidity in global state. 네, 각 틱 올라가거나 뭐 내려갈 때마다 그 liquidity net이 글로벌 스테이트에 더 더해지고 그게 현재 liquidity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liquidity growth 같은 경우에는 net liquidity는 0이에요. 근데 뭐 예를 들면 틱이 뭐 최소 한 개의 포지션에 뭐 첨조가 될 수도 있고 그런데 그거를 확인을 하는 거예요. 비트맵을 이게 어니셜라이즈를 해줘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러니까 뭐 크로스 체크 개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비트맵을 업데이트할 때 참고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B 크로스 아웃사이드라는 거는 원래 B 레인지 안에서 그 각각 B를 계산하려고 하면은 그 각 틱마다 돌아다녀야 되고 하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여집합이라는 거를 이용한다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은 뭐
뭐 A 교 B 해가지고 저희 엄청 옛날에 막 이거 계산을 하고 막 그러는데 여기만 계산을 하려면은 뭐 여기를 각각 다 세는 것보다 그냥 A, B 합집합한 다음에 뭐 여집합을 구한다 뭐 그런 식으로 옛날에 했었잖아요. 저희 뭐 강문과 통계하면서 그래서 그 여집합을 이용을 하는 건데 왜 그러냐? 각각의 틱에 대해서 다 접근을 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그 여집합을 이용을 함으로써 더 빨리 간단하게 칼큘레이션을 한다는 거고요. 그래서 F0 같은 경우는 일단 상대적인 개념으로만 여기선 쓰이게 돼요. 왜냐면 각 틱을 한꺼번에 업데이트를 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래서 다른 틱은 당연히 initialized 된 타임이 다르기도 해서 다른 틱과 F0 비교는 무의미합니다. 그래서 같은 틱에서만 F0가 뭐 타임 시리즈가 바뀔 때마다 업데이트 되는 거는 오케이. 나머지는 뭐 그렇게 좋지는 않다. 네. 좋지가 않다가 아니라 틀린 거죠. 네. 미닝리스하다. 미닝리스. 그래서 F0가 업데이트가 돼요. 근데 그때는 항상 틱이 크로스트가 되어 있을 때 뭐 위로 올라가거나 아래로 내려가거나. 근데 그때 업데이트 방법은 F0는 FG-F0. FG는 지금까지 총 모인 fee에 대한 거였고요. F5는 뭐였어요? 아웃사이드에 있는 거였죠. 그래서 각 인덱스, 그러니까 틱 인덱스마다 뭐 이런 식으로 올라갈 때, 뭐 내려갈 때, 뭐 처음 있었던 게를 계속 업데이트를 해주게 됩니다. F0는 이제 뭐 틱 i에서 이니셜라이즈드 될 때 그 가정 자체가 모든 B가 i 밑에서 모인다고 가정을 해요. 그래서 IC가 i보다 밑에 있어요. 그러면 어떨까요? 네, F5는 0이겠죠. 왜? 거기에서는 다 B가 모였기 때문에 아웃사이드에 있는 게 없다. 반대로 IC가 i보다 커요. 그럼 i보다 크면 어때요? 거기에서 B가 전체가 다 한 번도 모인 적이 없으니까 아웃사이드에 있는 게 FG인 거죠. 전체. 이런 식으로 업데이트를 하고요. 마찬가지로 S0도 마찬가지예요. 그 포지션이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이니셜라이즈를 할 필요가 없어요. 여기도 여집합을 사용을 한 거고요. 바운디드 틱에서 좀 더 간단하게 계산하려고 한 겁니다. 그리고 뭐 이제 다른 틱 간의 비교는 뭐 무의미하고 S0도 마찬가지로 여기는 원래 FG는 이제 글로벌에서 그 B가 전체가 모인 건데 얘는 진짜 타임스탬프를 사용합니다. 타임스탬프. 타임스탬프에서 S0를 빼주는. 네, 그리고 처음 이제 얘도 마찬가지로 I 밑에 있는 I 틱 밑에에서부터 타임스탬프 0이 카운팅이 된다라고 가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니셜로 정의를 할 때는 I 이상에 있으면은 여기 밑에서만 시간이 간 거고 여기 위에서는 시간이 안 간 거죠. 그런데 아웃사이드니까 t인 거고 얘는 반대로 얘 t-s0 해주면 0이죠. 네. 뭐 이런 식으로 이니셜라이즈드가 됩니다. 네, 그래서 S0i가 있었는데요. S0i에 여기 t가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여기 0이에요. 네, 이때가 언제예요? 기준이 여기가 i고요. 여기가 IC가 이리로 올라가면 T, 여기는 0이에요. 그죠? IC는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얘는 지금 아웃사이드예요. 아웃사이드. 아웃사이드인데 밑에서부터 적용을 한 거니까 밑에서 T만큼 있었다는 거예요. 그죠? 밑에서 T만큼 있었다. 근데 우리는 지금 타임 스펜트예요. 스펜트. 아웃사이드가 아니라 스펜트예요. 그러면 빌로우의 입장에서 먼저 보면은 지금 스펜트 입장에서 얘가 t만큼 있었다라는 거니까 IC I 이상일 때 S0I겠네요. 왜요? 그 얘에 반대되는 거니까요. 근데 그 밑은 어때요? 그 밑은 틱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업데이트 된다고 했잖아요. 크로스를 할 때마다 IC I보다 작을 때는 T-S0I를 해준다. 어버브는 어떠겠어요? 어버브. 어버브에서 지낸 시간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IC가 뭐 I보다 낮아요, 여기.
여기 원래 0인데 얘가 above 입장에서 보면은 얘가 0이 맞죠? 왜 밑에서로만 본 거니까. 어버브는 그래서 S0i가 들어간 거고요. 근데 여기 틱이 크로스를 했어요. 크로스를 하는 순간 t-S0i가 된다. 네. 이거를 이제 여집합으로 생각하면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아는 상태에서 보면은 이제 레인지가 있겠죠. 뭐 IL에서 IU까지. 네. 로 IL, 뭐 I, 뭐 IU 뭐 이런 식으로 있는데 이 두 개만 보면은 우리는 이 레인지 안에서 얼만큼 시간이 있었는지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시간 t 빼기 SBIL 여기 below 밑에서 보낸 시간 그다음에 A above 밖에서 보낸 시간을 다 빼면은 이 레인지 안에서 보낸 시간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레인지 안에서 그 리퀴디티가 얼만큼 이펙티브 했는지 알 수가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리워드를 제공을 해주겠죠. 네. 그래서 뭐 아웃사이드에 대한 걸로 그다음에 유니스왑 V3는 칼큘레이션을 많이 줄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T 큐뮬레티브 아웃사이드라는 거는 뭐냐면 이제 아까 전에 프라이스 계산한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로그 1.0001의 P를 계속 더해준다. 근데 뭐 체크 포인트는 2에 16승계가 있고 그거는 뭐 계속 뭐 한 몇 얼마나 됐었죠? 한 며칠이었나요? 몇 분이었나요? 어쨌든 그래가지고 그걸 업데이트를 할 수가 있다. 그리고 세컨드 퍼 리퀴디티 아웃사이드 같은 경우에도 이제 L분의 1 어큐뮬레이터다. 네. 이제 포지션 레벨로 왔어요. 이제 리퀴디티는 L로 표현이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B 그로스 인사이드가 이제 각각 FR 그러니까 레인지 안에서 얼만큼 벌어들였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리퀴디티 같은 경우에는 벌추얼 리퀴디티를 말을 하는 거고요. 그 밖에 글로벌 스테이트 리퀴디티와 조금 구별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포지션에 대해서 마지막 네, 그 어마운트를 보는 건데 the position represented the last time this position was touched. 네, 처음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액티브, 인액티브 된다고 했잖아요. 네, 그때 그 리퀴디티 네, 보는 거고요. 그리고 FR is a total amount of cumulative fees per share. 네. 지금까지 얼만큼 모였냐? 근데 range between IL에서 IU 로어와 어퍼 사이 레인지에서 얼마큼 모였느냐. 그리고 B는 이제 above 뭐 below 또 마찬가지로 할 수 있어요. FA above는 FG-F0i다. 이거 완전 비슷하죠? SA는 T-S0i다. 밑에는 F0i다. FBI는 F0i다. 네, 여기 똑같죠? 얘는 FG-F0i다. 네, 그게 여집합으로 해서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FR은 레인지 안에 있는 거는 FG-FB, FIL-FA, IU다. 네, 완전 비슷하게 생겼죠? 네. 그러면 이제 FU, Uncollected B 자체는 얼마냐? FRT1, 그러니까 새로운 T1, 그러니까 그 전에 내가 포지션을 넣었을 때가 T0겠죠? T0를 빼요. 마지막 FR에서. 그 다음에 리퀴디티를 다 곱해버리면 FU, 그러니까 내가 Uncollected B가 나온다. 그 어떤 타임 시리즈 내에서. 여러분 하면 됩니다. 멀티 포지션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요. 포지션을 여러 개를 잡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리퀴디티가 이게 한 틱에서 얘가 다 더해지는 거죠. 네. 그냥 다 더해주면 뭐 이런 식으로 나오고 캐피탈 이피션시도 높고 그리고 여기 보면은 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결국 유니사 V2는 이제 뱅크럽 날 일이 없는데 유니사 V3는 당연히 뱅크럽 날 일이 있습니다. 네. 실제로 그 프라이스 레인지를 한정을 시켜버렸으니까요. 그리고 sub 프로세스는 간단해요. 네, 책 인풋. 네, 여기서 뭐 제대로 된 거면은 넘어가요. 아니면 뭐 스탑을 해야 되겠죠. 넘어가는데 커런트 인터벌에서 일단 수업을 해요. 네, 수업을 하고 그다음에 인풋이 좀 남았냐? 아니다 하면은 이제 수업을 시켜버리고 끝. 네, 한 번만 하면 되고
만약에 좀 더 남았다. 그러면 다음 틱으로 넘어가요. 한번 수합을 하는 걸 해가지고. 그래서 넘어가서 리퀴디티가 더해진 상태로 네, 한 번 더 확인을 하고 어, 또 했는데 뭐 인풋이 안 남았다. 뭐 그러면은 더 넘어가고 더 많은 틱을 최대한 해서 계산을 해가지고 만약에 안 남으면은 실행을 시킨다. 네, 그래서 while문을 씁니다. 여기는 for문을 쓰는 게 아니라 없어질 때까지. 그리고 코드를 보면은 V3 코어는 크게 이제 no delegate core 그래서 no delegate니까 이제 대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기가 직접 콜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유니스왑 V3 팩토리 같은 경우는 네, 풀 같은 거를 매니지를 해줘요. 그래서 뭐 create 풀, 뭐 fee에 대한 것도 뭐 B티어 뭐 0.05, 0.31 제외하고도 거버넌스로 다른 것도 만들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틱 스페이싱 뭐 0.05%는 뭐 틱 스페이싱 10 뭐 해가지고 뭐 대충 한 0 몇 프로 뭐 그렇게 가능하게 했었는데 네. 뭐 그 틱 간의 간격이 뭐 0.05%였나요? 어쨌든 그런 식으로 가능하게 했었는데 뭐 이 틱 자체 간격을 더 키울 수도 있고 뭐 줄일 수도 있고 근데 줄이면 줄일수록 어떠겠어요? 당연히 가스비가 많이 들겠죠. 그래서 그런 건 거버넌스로 정하게 된다. 그리고 오너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유니스왑 V3 풀은 이제 유니스왑 V3에 있는 코어 펑션을 대부분에 넣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유니스왑 V3 풀 디플로이어 같은 경우에는 유니스왑 V3는 이제 디터미니틱하게 어드레스가 부여가 돼요. 유니스왑 V2처럼. 그래서 그럼 풀을 디플로이 하는 게 또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유니스왑 V3의 페리퍼리, 네, 코어 이외의 것들, 뭐 오라클이 있을 수도 있고, 뭐 라우터가 있을 수 있고, 조금 유저 인터페이스적인 에 있어서 설명을 드리면 non-fungible position manager, 네, 포지션 매니저에 대한 게 나왔죠. 그래서 set 포지션을 하는데 이제 원래 LP 토큰 같은 경우에는 ERC20 토큰으로 유니스와 V2에서는 그렇게 적용을 했었어요. 근데 포지션이 나오게 되면서 펀지블 하지 않고 non 펀지블한 NFT 폼 EIP 721로 나오게 됐고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아까 전에 set 포지션이라는 게 있다고 했죠. 그래서 add liquidity 할 수 있고 remove liquidity를 네, liquidity 델타 liquidity 해가지고 각각 틱에 뭐 더하고 빼고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칼큘레이션이 가능하게 만들었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specific price range에 대해서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엔드 포인트 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넣게 된다 하면은 이 틱들만 업데이트를 해주면 됩니다. 그 사이에 있는 거 틱 이렇게 업데이트 할 필요가 없다. 왜? 여집합의 칼큘레이션을 사용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non-fungible token position descriptor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냥 딱 설명이에요. 얘가 어떤 포지션인지에 대한 설명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수험 라우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애드 리퀴디티, 리무브 리퀴디티 같은 경우에는 매니저에서 관리를 하게 되고요. 라우터에서는 이제 수압만 관리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익스체인지를 할 때 여기 풀을 거쳐서 뭐 얼만큼 간다던가 이제 여기 와일문에서 그 수압 프로세스 있잖아요. 이런 프로세스가 라우터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V3 마이그레이터는 마찬가지로 유니스왑 V1에서 V2로 옮겨갈 때 마이그레이터가 있었던 것처럼 이제 V3 마이그레이터는 유니스왑 V2에 있는 거를 V3로 옮긴다. 근데 대부분 이제 뭐 다이, USDC 같은 거에서 좀 효과적인 게 있었죠. 왜? 거의 1달러로 패깅이 되니까 커브만큼의 뭐 그런 리퀴디티라고 해야 될까요? 뭐 그런 걸 적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재밌는 거 같은 경우에는 그 이더리움과 어떤 페어, 뭐 이더하고 어떤 이상한 토큰을 했을 때 이제 토큰이 뭐 갑자기 이더 대비 확 올라가거나 떨어지는 경우도 있어가지고 유니 V2가 유니 V3보다 잘 되는 경우가 있었다. 네, 항상 트레이드오프가 존재를 하는 겁니다. 유니스와 V3가 무조건 좋은 게 아니에요. 더 많은 선택권을 주지만 그 포지션을 잘못 잡았을 때 어, 아예 트레이딩 피가 없어 받지 못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다이버전스 로스라는 개념이 엄청 커진 거죠. 어떻게 보면은 나의 한쪽 그 비율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아예 다른 그 에셋 자체로 다 바뀌어 버리니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번 테라 사태를 봤을 때
유니서 V3에다가 넣어놨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UST랑 뭐 다 이 풀이 있었어요. 그래서 나는 여기서 여기까지 했는데 이제 다 UST로만 남길 수도 있는 거죠. 100%. 네, 그나마 이제 커브는 100%까지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인피니티하게 그걸 주는데 얘는 컨센트레이티드 돼가지고 좀 뱅크럽 위험도 있고 뭐 그다음에 그거를 다 뭐 어떻게 보면 다 날린 거죠. UST가 휴지 조각이 돼버렸으니까 그런 위험이 있다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캐피탈 이피션시에 대한 거 4.0배도 있고요. 그래서 오늘은 사실 조금 더 하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코드까지 보면 여러분들이 너무 힘드실 것 같아서 여기까지 끝내고 다음에는 이제 도도에 대한 거를 하고 그다음 커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어사이먼트는 다 한 것 같고요. 그래서 유니스와 V3AM의 프로스 앤 콘스, 네, 뭐 유니스와 V3 자체에 대해서 좋고요. 일단 AMM에 대한 방식은 꼭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유니스와 V3는 왜 시어드 풀을 안 쓰는지, 그다음에 이 문제는 새롭게 만들어 봤는데요. 본딩 커브가 이런 거예요. 이제 뭐 유니스와 V3, 뭐 XY라고 했을 때뭐 V2는 이렇게 되고 V3는 이렇게 되고 막 그런데 각각에 대해서 이 스페시픽하게 디테일하게 그림을 그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면 이게 기울기가 A다 뭐 그런 식으로 조금 최대한 자세하게 써주셔야 점수를 받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오늘 렉처에서 있었던 뭐 OX 퀴즈도 있고 그다음에 레인지 오더 설명 드렸는데 어떤 그 레인지 오더가 그 트레디셔널 마켓에서 그게 가능한지 그리고 그런 때가 언제인지 시나리오에 맞춰서 설명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유니스와 V3에서 왜 인트 24를 뭐 틱, 어퍼, 로어 뭐 그런 거 쓰는지 그 다음에 유니스와 V2와 V3의 차이점 근데 매스메티컬 익스프레션이 들어가게요. 네, 이게 중요합니다. 뭐 다시 유도를 하셔도 되고 이게 왜 나왔는지 설명해 주시는 점수를 받을 수 있겠고요. 유니스와 V3 같은 경우에는 왜 ERC20 LP 토큰이 없어졌는지, 그 다음에 리퀴디티 오라클이 왜 중요한지, 그 다음에 어떻게 프라이스 오라클을 임프루브먼트를 통해서 좀 더 로버스트한 프라이싱이 가능하겠는지 다음과 같은 주제로 문제를 풀어주시고 이거는 기간은 한 2주 정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수업 들으나 너무 수고 많으셨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